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오세훈 후보와 그의 후원자와 함께 3자 회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죠. 창원지검은 1년 가까이 사건을 붙잡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한 것 말고는 딱히 더 밝혀낸 게 없습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명태균 게이트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뜨겁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이름이 참 많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도 있는데요.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네, 2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50년이 되면 경북 인구 절반이 고령 인구가 될 거라고 하죠. 잠시 후 경북연구원 이승아 부연구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 바라보는 시간이죠.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경북 북부 지역의 무료 버스 정책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청성군 봉화군에 이어서 의성 문경에서도 전국민 대상 무료 버스 도입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 극단의 정치 문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입니다. 그 작년 12.3 계엄 초기만 해도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계엄이 부당하다, 탄핵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높았는데, 이 국면이 길어질수록 계엄을 옹호하는 극단적인 정치 세력도 등장하고 있지요. 네. 양극화된 정치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럴수록 계엄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시민들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고요.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것은 정파를 초월한 문제인데 마치 제1야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편협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단의 정치를 넘어서 공존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요즘 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르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지역에서 시국 현안 대화를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가까운 이들과는 이제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인데, 자, 동네 활동을 우리 허승규 대표가 많이 하잖아요. 이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저랑 가까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지지자분께서 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다가 제가 탄핵 촉구 집회 사회를 봤던 방송을 보고 좀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었죠. 네, 그래서 저랑 이제 시국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건데 네. 어쨌든 저랑 가까운 사람에게 직접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저 또한 나라 지키는 마음의 자리에 섰고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보수의 마음이니 어쨌든 같은 마음이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자고 대화를 마무리했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 정치적 입장이 다를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당연하죠.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근데 저만 해도 이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실까 싶었어요. 싸움 나기 딱 좋은 주제가 바로 정치 얘기. 이분이 바로 좀 동의를 하시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웃으면서 끝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서로 손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이렇게 통화로 의견 나눌 수 있어서 뭐 그거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적인 보통 이제 보수 그 지지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두 갈래로 나뉘잖아요. 요즘 한창 매스컴에 나오는 그 아주 극단적인 보수라고 볼 수 없죠. 극우 세력과 진짜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갈등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목소리는 극단적인 사람들 목소리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나는 분명히 나는 보수주의자인데 나 그러면 저 사람들 얘기를 따라야 되나? 나는 분명히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잘 못 내고 있다라는 게 좀 현실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색채가 더 짙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얼굴 마주한 이웃, 함께 사는 가족, 친구랑 정치 문제 때문에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 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뭐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국민 10명 중 9명은 사회 갈등 중에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을 진보와 보수 간 정치적 갈등이라고 꼽아주셨고 10명 중에 9명이. 네, 뭐 다른 뭐 빈부격차, 노사관계 이런 거보다 네. 이 정치적 이념 갈등이 제일 크다. 아. 그리고 응답자의 71%가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르면 함께 뭐 시민단체, 사회단체 활동할 의향이 없다고 했고요. 없다. 뭐 동네를 위해서 뭐 같이 못한다. 네. 그리고 연애나 결혼할 의향이 없다가 58%, 60%. 어우, 그래요. 그리고 3분의 1은 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 술만 떨어진다. 그런데 통계는 이런데 네. 우리 안동, 상주, 영주, 동네에서 우리 얼굴 보는 이웃끼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유, 힘들죠. 그래도 봐야죠. 같이 사는데.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 가장 심한 갈등이 바로 정치적 갈등이다. 그리고 한 60% 정도는 연애도 못하겠다. 정치 성향에 따르면.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술자리도 못하겠다. 이런 통계인데. 자, 그렇다면 극단적인 이런 정치 문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는 현실 정치 세력 구성이 일단 다양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매운 짜장, 매운 짬뽕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양극화 정치에서 배신자 소리 듣는 회색 분자들이 살아남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보수 시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요. 예. 이분들을 대변할 건강한 보수 정치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탄핵을 지지하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많죠. 예. 이분들도 현실 정치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설 자리가 지금 없어요. 너무 양극화돼서. 그렇죠. 이를테면 뭐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님 네. 이런 분들 뭐 이번에. 저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예, 예. 지역구에서 거의 뭐 배신자다 그러고 그 왜 울산에 그분 말하는 네. 거죠? 그 탄핵 그 계엄 해제 결의안 그때 결국엔, 네. 왔었고 탄핵 때도 찬성표 그때 던졌다. 했죠. 그렇죠? 예. 네, 젊은 분인데 예. 뭐 김상욱,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배신자 소리 듣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야 극우와 네. 보수가 분리가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보수에서 진보까지 다 있거든요. 민주당도 건강하게 분화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뭐 민주노동당이라든가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바깥에서 역할을 했으나 지금 뭐 진보 정당이 좀 죽쓰고 있고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 바깥에 제3, 4, 5당이 현실 정치 세력으로 존재하면은 좀 지지자들이 완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딱 이 양당 있고 조국혁신당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보다는 좀 더 왼쪽에 가 있어서 좀 완화하기가 좀 힘들고 이준석 그 개혁신당 있잖아요. 개혁신당이 이제 좀 그 사이에 있기는 한데 정치적으로
근데 너무 좀 요즘 좀 네, 그렇죠. 내분도 있고 너무 시끄럽고 좀 혁신적이지가 않죠. 못하고. 네. 그렇죠. 예, 이름이 좀 무색합니다. 개혁신당인데 전혀 개혁적인 모습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정치 구조에서 이렇게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극단이 아닌 다양한 정치 세력이 살아남으려면 우리 허승기 대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결선 투표제 같은 거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도에서는 제3세력이 대통령 선거 완주하기 힘듭니다. 네. 지난 대선에 안철수, 김동연 다 양당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고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 아닌 정당이 당선되어야 좀 지역에서 이런 얘기들도 다양해지고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런 결선 투표제라든가 지방선거 제도 개혁 이슈가 되면 좋겠고요. 뭐 제가 이 부분은 방송에서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저는 이 제도 개혁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이들과 정치적 대화가 가능한 좀 문화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정치교육. 정치교육. 자리 잡아야 된다.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초중고 시절에 학교에서 다른 이들과 이런 정치적인 대화나 토론 교육 학교에서 좀 충실히 받으신 적 있나요? 아유, 뭐 없지 않나요? 우리 세대 다 그 뭐 영어 단어 외우기 바쁘고 수학 정석 외우기 바쁘고 사실 왜 정치와 경제라는 과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 정경 과목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뭐 기본적인 뭐 정치 어떤 그 뭐라고 이론 교육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암기 과목이었죠. 토론 교육은 뭐 힘들죠 지금. 예.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요즘은 과거보다 나아졌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는 정치 교육이 정말 부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가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사실 그 민주주의 체제를 쉽게 말하면 나와 정치적으로 다른 시민들이 공존하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당 지지자들이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일상을.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 가능해야 되고 선택지가 다양한 게 당연한 거거든요. 뭐 중국이나 북한처럼 선택지가 하나인 사회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정치적 차이가 생로병사 이치처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랑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 건강관리하듯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중고 시절부터 이런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사회수업, 초등학교 사회수업이 있잖아요. 예. 초등학생들끼리 노동자, 사용자 역할을 정해서 협상을 시켜요. 그래요. 시뮬레이션으로. 예. 나는 노동자야. 나는 CEO야. 해가지고 몇 시간씩 토론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극단적인 차이에 대해서 계속 조율하는 훈련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프랑스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동조합에 들어갔거나 기업을 운영할 때 노사관계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물론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대화가 타협이 가능한데 그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그냥 뭐 수학 몇 개 틀리면 때리고 맞고 뭐 정치교육 없다가 갑자기 투표권이 주어지고 20살이 넘어서 그렇지. 대통령 누구 지지에 얘기하다가 막 싸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정치 선진국답게 초중고 시절부터 이런 정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밥상머리 싸움이 좀 덜 납니다. 아예 안 날 수는 없고요. 예. 네. 자, 지금 투표권이 이제 만 18세잖아요,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도 생일 지난 친구들은 가능하죠. 할 수 있고 생일 안 지났으면 못 하고 이제 고3생들도 이제 투표권이 생긴 건데 자, 이렇게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적인 대화 토론에 익숙해지는 그런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 정치 교육을 두고 이 학교를 신성한 학교, 공부하는 학교를 이게 정치판으로 만들려는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사실 있긴 있어요. 네,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훈련하는 정치교육을 두고 무슨 주입식 정치교육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제대로 된 정치교육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념을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는 의식화 교육이 절대 아니고요. 나의 정치적 입장과 너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훈련을 말해요. 그래서 차이를 존중하되 기본선을 지키자. 이런 훈련을 반복해서 거치면은
극단적인 정치관념들이 제어가 됩니다. 조금은. 네. 모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입장에 가슴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 혼자만 뜨거워지면 독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공존의 기술을 배우는 게 정치교육이지 무슨 뭐 세뇌, 이념화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아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뇌시키는 의식화 교육이 절대 아니다. 청소년 정치 교육이 나와 너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교육이다. 이렇게 하면 극단적인 정치 관념이 좀 더 제어가 되고 공존의 정치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 18세 투표권 생기면 죽을 때까지 수십 번의 공직선거 투표를 하게 되고 네. 선거 말고도 일상에서 무수한 정치적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화도 하게 되고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리고 투표권 생기고 나서도 끊임없이 일상과 생활에서 정치적인 대화를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밥상머리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라는 한국식 속담을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고 네. 더 나은 정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 네, 우리 조금 공존의 정치 문화를 지역에서부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극단적인 정치 문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자 어떻게 공존의 정치 문화를 만들 것인지 오늘 다뤄주셨습니다. 자, 극단이 아닌 건강한 정치 세력이 다양하게 자리 잡아야 하고 또 이를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 개혁 있어야 되고 또 청소년 정치 교육 등을 제안을 해주셨네요. 자, 허승규의 청년 생각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LG전자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기념 빅 세일. 역대급 할인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도 아낌없이 팍팍. 가격까지 체크하니까 완전 럭키잖아. 2월 7일부터 27일까지 LG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빅 세일.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2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고령화 참 심각하죠. 속도도 빨라서요. 2050년이 되면 경북 인구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될 거라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자, 경북연구원 이승아 부연구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승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아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합계 출산율이 많이 낮다 보니까 인구는 점점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자,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50%를 넘는다. 뭐 2명 중에 1명은 노인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은 이제 총 인구는 2022년 기준해 가지고 5,167만 명에서 2024년 5,175만 명, 그리고 2072년에는 한 3,622만 명으로 감소해서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1997년 인구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1977년? 네. 예. 네. 1977년 수준. 예. 네. 그 이제 총 인구 감소랑 더불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올해 이제 2025년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예. 예, 이게 지역에서는 좀 더 심화될 전망인데 경북은 2019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4년 기준 고령화율이 31.5%입니다. 아이고, 30%가 넘었어요. 네네. 아마 향후 2052년에는 고령화율이 49.4%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서 아마 정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군요. 아유, 2052년이 되면 거의 50% 될 것이다. 49.4% 이 정도 전망이 된다. 자, 이렇게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뭐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이게 줄게 되는 거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면은 전체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능력이 있는 인구를 말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를 봤을 때 2022년에는 3,674만 명에서 2030년에는 3,417만 명으로 감소하고 이제 2072년에는 1,658만 명까지 감소하면서 그 감소폭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저희 지역인 경북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174만 명에서 2030년에는 153만 명, 그리고 2052년에는 96만 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아마 이게 이제 2022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약 53% 정도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고요. 비중으로 따지고 보면은 경북에서는 2022년에 66%에서 2030년에는 60.8%로 감소하다가 2052년에는 44.4%로 감소하면서 또 감소폭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도 확 꺾인다,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노동력을 축소하게 되고 이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생산성이 감소되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생산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으면서 이제 이에 따라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또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인건비도 상승하게 되고 이는 기업들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또 약화되고 기업이 성장 둔화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률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이제 특히 지역 경제에서는 산업 기반이 약화돼서 이는 이제 투자 감소와 소비 위축을 동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뭐 모든 것이 차례차례로 그러니까 경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자, 산업별 경쟁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산업별 인력 부족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산업별 인력 전망은 이제 경북과 대구의 연평균 인력 부족률이 각각 13.9%, 19.7%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경북의 부족 인력 평균은 약 25만 1,000명으로 이제 제조업과 농업 분야의 인력 부족률이 상대적으로 크며
대구는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기술 혁신에 따라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약 27만 7천 명의 부족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이렇게 산업별로 부족 인력 경북 25만, 대구 27만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되고 이렇게 갈수록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경쟁력도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인력 수급을 어떻게 늘려가야 될까요? 네, 이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마 청년층 유입을 하고 또 이들을 활용해야 되면서 또 경력 단절 여성의 이제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 유치 전략과 같이 이게 종합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선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 내 기업들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거 지원이나 성과급, 스톡옵션 등과 같은 비금전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또 이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이나 IT 게임 개발 또 예술 디자인과 같은 이게 취미 기반 커뮤니티를 좀 형성을 해서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이 경제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지역 기반 기업들이 청년들이 쉽게 프로젝트 단위로 일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 산업 매칭 플랫폼 같은 것들을 구축해서 단기 계약 프로젝트 등과 같은 다양한 고용 형태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구가 자연히 증가하면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점점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 유입, 경력 단절 여성 참여 확대, 외국인 인력 유치 이 정도 말씀을 주셨네요. 예, 경력 단절 또 외국인 인력 유입 같은 경우는 다음 기회에도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자 인력이 적게 필요한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또 그만큼 첨단 산업에 맞는 인력의 확보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이런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 지역별 맞춤형 정책과 산업구조의 혁신을 통해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은 이제 스마트 제조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제조업 분야에서는 5만 4천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경북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자동화와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노동 수요 부족에 따른 생산성 감소에 대비를 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해야 합니다. 또 이제 경북 지역 관광지나 전통문화 산업에 특화된 인력들을 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육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고령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를 무작정 일터에서 내쫓을 수는 없는데요. 이 고령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 고령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 재교육이라든지 경력 활용형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입니다. 또 특히 이제 경력직 고령 인력들에게는 기존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체력 부담이 적은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해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해야 되고 또 은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심리적 지원과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이들이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공공 서비스 분야나 지역 커뮤니티 관리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아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령 인력의 좀 효과적인 활용이 생산성 향상과 이와 더불어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단순 노동이 아닌 고령자들의 전문 경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면은 경제적 자립 지원과 또 이들의 노후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특히 연령대별로 60세에서 65세, 65세에서 70세 등의 세분화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각 연령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연계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이들에게 디지털 교육과 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보면은 이제 고령 인력의 활용도도 극대화하고 이제 경제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북연구원의 이승아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자 각국의 정상들이 줄을 서서 정상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의 정상회의와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자, 이런 주제를 선택한 건 그만큼 전 세계적인 패권 국가인 미국, 그리고 그 패권 국가의 수장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세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전 세계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국익을 위해 어떤 것을 내주고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가 고민할 거예요. 예.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집권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들을 좀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예. 가장 먼저 일본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 7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고 아부의 기술을 펼쳤다.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정상회담이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당시 겪었던 총격 사건 언급하면서 칭찬을 막 했대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어떤 사명을 위해 구원하셨다고 느꼈을 거라고 깨달았다. 뭐. 뉴욕타임스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를 표현했답니다. 또 트럼프가 일본의 국방비를 GDP 대비 3%로 증액할 것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 미리 2027년까지 국방비를 2배 올리기로 했다. 뭐 미리 손을 쓴 거죠. 예. 외신들은 예측 불가능성이 크고 거래의 관점에서 동맹에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능숙하게 다뤄 당장의 관세 폭격 등을 막아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그래요? 평가가 괜찮네요. 이시바 네. 총리가 잘했다. 뭐 아부의 기술 뭐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표현도 있긴 합니다만 뭐 이 정도. 그때 왜 그럼요. 총격 당했을 때 뭐 이 정도 네. 걱정해 주는 건 뭐 할만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본 잘했군요. 예. 아, 그래서 우리가 좀 걱정인데, 우리는 지금 뭐 정상회의 지금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 한 하반기 6월쯤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이시바 총리 정상회담 했고, 그러면서 아주 세심하게 접근했다. 그런 평가, 좋은 평가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암살당한 아베 신조 총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친하게 지냈잖아요. 두 사람이. 예.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 40여 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아베 총리 이름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아주 특별한 관계를 구축했는데 이걸 아주 이시바 총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이용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시바 총리하고 아베 총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정적입니다. 정적. 예.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아베 회담의 통역이었던 다카오 나오미 외무성의 일미지휘협정 실장을 투입했어요.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거죠. 아, 그래요? 다카오 실장은 트럼프로부터 작은 총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친숙했다는 거죠. 이게 회담의 윤활유가 됐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카오 실장이 2017년 2월 아베와 트럼프의 첫 정상회담부터 2019년 5월에 트럼프의 구핀 방문 등 모든 회동에 통역으로 참여했고 특히 아베와 트럼프가 골프 회동할 때 뒷좌석에서 계속 통역한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했던 얼굴이 딱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것까지 다 계산에 다 넣은 거예요.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인사들은 이제 싹 물갈이하는 사이도 안 좋은데. 그런 모습인데 게다가 또 정적 관계였는데 그래도 이 트럼프를 생각해서 이 통역을 했던 이런 인사를 기용했다. 하기야 뭐 트럼프
트럼프 아베 생각하니까 예전에 그 골프장 생각이 안 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골프장 그 벙커에서. 예. 한간에는 뭐 그 벙커 일부러 저기 뒤 구르기를 일부러 했다. 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뒤쪽에 그건 보이는 아니겠죠. 사진이 바로 이 나오미 다카오 실장입니다. 아, 거기 나왔어요? 예. 자, 일단 이렇게 미국, 일본, 잘 회담을 마쳤고. 자, 그런데 사실 이시바 총리를 만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일본 가기 전에 이스라엘 먼저 갔다면서요. 네타냐후 총리 먼저 만났다고요? 그렇죠. 7일날 이시바 총리 만났고, 네타냐후 총리는 4일날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미국으로 오기 전에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이전하기 위해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이게 이제 7억 달러 상당의 1000파운드짜리 폭탄 4,700개, 3억 달러 상당의 뭐 장갑 불도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무기를 해외에 팔기 위해서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만료 전에 1월 달에 80억 달러, 우리 돈 한 11조 규모의 무기를 이 비공식 통지를 외교 상원위원회에다가 통지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아예 이제 대놓고 승인 요청을 한 거죠. 이게 지금 이전한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이제 팔아먹은 거죠? 파는 그러니까. 거예요. 다 파는 거죠. 파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 바뀌 첫 외국 정상회담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가자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일기 때 같이 죽이 잘 맞았거든요. 그때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였습니다. 그때 2018년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주변 나라들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불법 점령 중인 시리아 골란공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주권 인정하고 또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친한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정상회담이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였다. 하기야 뭐 취임 전부터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그렇죠. 취임하자마자 자기 뭐 가자지구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그날 바로 끝내겠다. 그렇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 자, 아까 그 일본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부의 기술을 펼쳤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혹시 뭐 아부를 했나요? 아니면 좀 꼿꼿하게 나갔나요? 어떻게? 아니요. 서로 죽이 잘 맞지.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금 삐삐 무선 호출기 황금으로 만든 무선 호출기를 선물을 했어요. 아, 진짜 삐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삐삐? 진짜 삐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무선 호출기 황금으로 만든 거하고 일반 삐삐 한 개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이걸 딱 보고 다 받으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면 금이라서 좋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거예요 아마. 금이라서.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받고 나서 훌륭한 작전이었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지난해 레바논 무장정부 헤즈볼라를 삐삐 폭탄으로 공격했지 않습니까? 무선 호출기 공격. 그리고 무전기 있었고 무전기 원격 왜 폭탄 터뜨려서 그거죠. 그러니까 사상자 많이 있니까. 그 큰 성과를 거둔 작전 기념하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걸 또 트럼프가 칭찬하는 거. 훌륭한 작전이었어요. 뭐 이렇게. 아니 그 민간인들도 다쳤는데 거의 대놓고 훌륭한 작전이라고 얘기하니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작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서로 이렇게 죽이 잘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폭탄 발언을 했다. 저도 이거 기억나는데 뭐 이쪽을 휴양 도시로 개발하겠다? 역시 뭐 부동산 사업자다운 그런 발언이었잖아요. 200만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이주시키고 이거 상의된 거 아닙니다.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 지구를 장악해 해양 휴양 도시로 개발하겠다. 난리가 났죠. 이거 근데 미국이 요르단에 이미
이 17억 달러, 2조 5천억 원, 이집트에 15억 달러, 2조 2천억 원의 원조를 제공했는데요. 예. 이 원조를 협상 지렛대 삼아 두 국가, 이집트와 요르단을 막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팔레스타인 또 요르단, 이집트 뭐 아무런 상의 없이 합의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내가 가질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트럼프 시대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상해요. 아무리 뭐 패권 국가라고 해도 그 패권 국가의 세계 제1등 국가의 대통령의 이 인품, 품격, 이런 철학 이런 게 어디 저기 뭐 아주 후진국 그 지도자 정도 되지 않나요? 트럼프한테는 그 세계 패권도 중요한데 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죠. 그 세계 1등 국가는 맞는데 더 이상 세계를 관장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 바이든 시대고 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거죠. 다른 나라 돌보지 않겠다. 신경 안 쓰겠다. 그저 그냥 미국만 잘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유, 이런 대통령을 뽑는 미국 시민들도 참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우리나라는요. 다른 얘기합시다. 예, 자, 가자 전쟁에 대해서 지원은 이제 미국이 했지만 수행은 이스라엘이 한 건데 그렇죠. 가자 지구를 가지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호응했나요?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자 주민 이주해야 개발하니까 제안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신선한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환영했네요? 예, 이 아이디어는 가자 지구의 모든 것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자 지구를 재건하는 동안 그들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이주지를 선택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그걸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떠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그러네요.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그 이웃 나라의 요르단, 이집트로 이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요르단, 이집트 이쪽 사람들 그 반응도 좀 궁금하고 이번에 또 요르단도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했잖아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어요. 예.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합의와 전후 구상 등을 논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후에 이제 회담 끝나고 앞서서 취재진과 문답을 하면서 가자 지구 가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압둘라 2세 국왕과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때 미국이 가자를 무슨 권한으로 가지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기에 세금은 쓰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가자 지구를 살 이유가 없다. 돈 들여 살 이유가 없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냥 갖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전쟁은 황폐해졌고 우리가 가자를 차지하게 되면은 유지하고 소중히 여길 것이다.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인종청소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기자가 또 질문했거든요. 200만 명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다. 그 주민들이 200만 명인가 보네요. 200만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옆에 압둘라 국왕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압둘라 국왕은 가자 지구에서 암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2,000명을 받아들여 치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니까 2,000명 어린이들 데려와서 치료할게요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환영하면서도 미국이 가자를 통제할 거고 주민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될 것이다. 입장 번복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르단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200만 명이니까 이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이집트랑 반반하면 100만 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못 받아들이겠고 한 2,000명 정도 어린이 그 환자들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대놓고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못 하죠. 2,000명 어린이 중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 치료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2,000명 어린이 받아들인다는 거 그것 자체도
이 요르단으로서 이거 굉장히 힘든 일 아닌가요? 이게 사실 1994년 요르단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의 핵심 원칙을 위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지금 요르단 인구가 1,100만 명이에요. 네. 1,1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팔레스타인계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할 경우 이 정치적 균형과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렇겠죠. 왜냐? 그래서 이제 이 요르단 왕실이 예전에 나왔던 요르단 팔레스타인 대항국가론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왜냐하면 왕조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 왕창 몰려와서 또는 일본 사람들 왕창 몰려와서 나 한국 국민 될 거야 라고 하면 입장 곤란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요르단 그래서 그래서 요르단 의회가 최근 팔레스타인 난민 정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인구가 1,100만 명인데 예를 들어 반만 온다. 100만 명이 들어온다. 1,0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들어온다. 10%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인데 500만 명의 중국인이 들어온다. 이거랑 마찬가지니까 이건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일본, 요르단 정상과 이렇게 만났다는 것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자, 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나요? 아니요, 그 다음 인도의 나헨드라 모디 총리를 만났어요. 아, 이미 또 만났어요, 인도. 예.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 정상 만난 이유는 중동 전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가자지구 때문이죠. 그 이시바 총리, 일본 총리를 만나고 나헨드라 총리는 13일 날 만났거든요. 이거는 중국 견제 때문입니다. 아, 이건 또 일본과 인도 만나는 건 중국 견제. 쿼드 4개국 안보회담. 여기 소속된 국가 정상들이지 않습니까? 그 쿼드가 뭐 일본, 인도, 뭐 호주, 뉴질랜드가 뭐 그랬나요? 이게 지금 이시바 총리와의 공동성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쿼드 동맹 차원에서 양국 간의 국방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 지금 정치 상황이 이렇지 않았으면은 일본 들렀다 우리도 정상회담 했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아쉽거든요. 미국 조선소는 뭐 엉망이라서 중국에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선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왔을 수 있죠. 한편 지금 대통령 부재 상황인 게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인 것도 같고 왜냐하면 또 미국 대통령 만나면 또 어떤 청구서를 우리에게 내밀지 그것도 참 상상이 안 가서요. 일단 저 국방비 그 얘기부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주한미군 뭐 주둔비 등등 해서. 주둔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 모디 총리에게 요구한 사안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근데 원래 모디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했어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구호가 마가지 않습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인도는 모디 총리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미가다. 인도를 다시 위대하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켜 세웠거든요. 트럼프 당선될 때 굉장히 반갑게 반긴 나라들 중에 한 곳이 인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철저한 장사꾼이죠. 그렇죠. 인도가 얼마를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도 인도에 그만큼 부과할 거다. 친구 사이에도 돈 문제는 이렇게 냉철한 겁니다. 일단 인도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457억 달러 대미 무역 흑자를 보였고 트럼프 2기 동안은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로 보입니다. 인도가. 중국을 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거의 그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대중 방패막이로서 인도, 미국의 최대 시장 인도, 뭐 여러 가지로 서로 죽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부과가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아직 다 결론까지 내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자국의 국익을
관찰시킬 것인지 주변국들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바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세계 각국의 정상회담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 이제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지 고민이 좀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